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 처음 인사드리는 사사건건입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부산을 방문했다가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기자들과 문답을 하던 중에 한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했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지자를 가장해서 접근한 뒤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이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60대 남성으로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직후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안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인근에서는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까지 최소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도 수십 명대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직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 지역 일부에선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고 있고 고속도로와 열차 운행도 일부 제한된 상태입니다. 또 건물 100여 채가 불에 타거나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도 100여 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우리 기상청은 오늘 아침에 속초와 무코, 동해안 등에서 10cm 미만의 해일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지진 해일의 높이가 낮아졌지만 당분간 해안가에선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얼마 전 성탄절 당일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30대 가장을 포함해 2명이 숨진 일이 있었는데 새해 연휴가 끝난 첫날인 오늘도 아파트 화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5분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당시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의 부인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총 5분이 계셨는데 4분은 대피가 되었고요. 1분이 안에 소사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14명도 연기를 들이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50대 남성이 거동이 불편해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부모님 차를 몰고 나가서 이걸 SNS로 생중계까지 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둘 다 운전면허를 아예 딸 수 없는 나이인데 번갈아 가면서 차를 몰고 그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한 겁니다. 이걸 본 시청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전에도 이 학생들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초등학생인 B군은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 소년이어서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소년법 처분 대상일 수 있어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새해 첫 여의도 사사건건은 양당의 젊은 기수와 함께 문 열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담에 앞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여야 모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는데요. 먼저 김재섭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좀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극단화될 필요가 있느냐. 게다가 이렇게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당 대표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재명 대표의 일단 건강에 염려가 일단 가장 먼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극단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뒤로 후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심판도 할 수 있고요, 응원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제도적으로 이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있었던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서로 증오하는 검투사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극단적인 정치 대립이 계속됐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 정치가 빚어낸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고요. 예.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서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피습을 당하게 된 부위 자체가 목이어서 사람의 신체에서 굉장히 좀 취약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부위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의료진의 정확한 소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충격에 휩싸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가오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신년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착잡한 마음이 큽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 두 가지가 있었죠. 민생을 9번 강조했고 또 바로 이 말,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카르텔 발언은 86세대가 여전히 주축인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86세대, 86운동권을 청산해야 된다. 우리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일정 부분 호흡을 맞춘 거라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실제로 86운동권 청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염두한 걸로 저는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이후에 카르텔 척결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일정 부분 저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노조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서 노조의 회계 공시를 강화하는 방침들이 있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좋은 호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돼서도 예를 들면 막대한 사교육 재벌들에 대한 우리가 감시 감찰들을 좀 진행했었던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좋은 호응을 받았던 것들을 바탕으로 과거에 잘했던 것을 앞으로도 잘하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86 운동권 청산, 특히 이제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그 정치권 일부의 기득권들을 타파하겠다는 두 가지 요청으로 보이지만은 새해 첫 인사로서 적합했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신년사에서까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 대통령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굉장한 적대감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여러 차례 그동안 연설에서 있었지만 신년사에 들어가는 것도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것을 언급한 적은 있었으나 카르텔 자체를 이념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정치 세력을 이렇게 적대화하고 규정하는 것 자체는 그것도 그걸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년사부터 대통령께서 통합과 화해의 언어보다는 대립과 분열의 언어를 나서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한 신년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기대하는 거는 사실 통합과 화해의 언어 이런 부분들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신년부터 적대감을 부추기고 상대의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나와 다른 정치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을 적으로 낙인 찍고 카르텔로 낙인 찍는 이런 행위들을 그렇게 좋게 보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이후부터 기자들과의 만남이 없었는데 그간 제기되어 온 어떤 불통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이달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제 생각인데요.
그 대통령께서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로 일정 부분 입장 표명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부권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서 이것이 나쁜 법이다라는 설명을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했었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국민 여론 자체가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분명히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아마 신년 기자회견이 된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네. 어떤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이 왜 나쁜 법이라든지 대통령의 생각으로 대통령의 입에서 아마 그 입장 표명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 가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을 네. 우리가 임명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제2부속실을 뭐 만든다든지 같이 대통령실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보안 정책 내지는 뭐 수정 정책, 타협 정책들을 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아마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예민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일부에서 입장 표명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네. 아마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큰 플랫폼 안에서 이런 입장들이 표명될 것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거부권 행사 이후로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추측해 봅니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어떤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좀 활용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박선민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국민들이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법정에서 뭐 죄인들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뭔가 설명하는 그런 방식의 기자회견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에 아마 이번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가장 큰 화두가 될 부분은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고 그 논란에 대한 좀 정확한 설명과 앞으로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도대체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것이며 이 논란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 드린 이 실망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 뭐 국회에서 선전선동을 위해서 만든 정치선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은 왜 발생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거냐 이 세 가지에서 저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위 말해 이제 본인들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논리를 주입시키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정말 불편한 질문 가감 없이 받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대답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신년 기자회견으로서 갖는 의미가 존재하겠죠. 근데 뭐 역대 정부들이 신년에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쭉 해왔는데 이 출입 기자단과 뭐 조율된 질문만 받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뭐 쇼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진정성 있는 기자회견을 해야 좀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의미로 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즉각적인 제의 요구,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정부가 오늘 이 법안이 넘어올 걸로 관측됐던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했는데 국회의 송부 절차가 늦어져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에 권한쟁의 청구 심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대통령의 이 거부권 남용이 특히 이 특검법과 같이 부인, 가족 또 심지어 본인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하는 것 이것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그런 사항이다.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도 포함해서 저희는 만약 제의 요구를 해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대응할 생각입니다. 총선 임박해서 총선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그런 그 저의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서 공천과 관련된 분열을 노리고 또 그것을 재표결과 관련된 자기들이 뭐 유리한 그런 입장을 가지겠다는 아주 악의적인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이 가족 문제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김재섭 위원장 보시기엔 이게 좀 과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부권 대통령께서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많은 여론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 무조건적인 거부권 행사 이거는 당연히 많은 비판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저도 그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권한쟁의 심판으로서 이를 맞대응하는 것은 저는 번지수가 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결국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과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권한을 다투는 어떤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게 되는 건데 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데 어떤 면에 있어서 그 권한쟁의를 따져봐야 될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례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아픈 아킬레스건 같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적으로 눈덩이를 굴리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이슈를 계속 총선에 끌고 가고 싶은 게 민주당의 심사일 테고요. 그것이 나쁜 법인지 좋은 법인지를 떠나서요. 민주당한테 실제로 이득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다소 뜬금없는 그런 정치적 행보들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당내에서는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같은 이슈는 여야가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든가 좀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정대가 확실하게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가 있고요. 한동훈 장관 역시도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해서 정의를 좀 달리하시면서 이는 악법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 역시도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는 걸로 보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그 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우린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빠르게 부활시키던 거지 아니면은 제2부속실을 통해서 영부인으로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들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약속들을 같이 수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털고 이 어떤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 전체 이슈를 잠식해버려가지고 오히려 민생 현안의 뒤로 빠져버리는 것보다는 빠르게 우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약속드리고 혼나야 될 게 있으면 좀 빠르게 혼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지금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제2표결 시점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어떤 그 조치를 한다고 했어도 아마 비슷한 논리가 재개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내부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이탈표가 생길까 봐 좀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단속을 위해서 오히려 민주당을 좀 더 강하게 공격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불안을 좀 잠재우고 있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아직 하겠다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할 수 있는 건인지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취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대통령에게 거부권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 안에 자주 남용된 적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권한이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관련된 논란을 덮기 위해서 있는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적인 권력이 사사롭게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름 하에 대통령의 독성과 이런 폭주들을 그저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통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1야당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거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내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꽃놀이패라는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그런데 이제 민생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총선 선거판을 끌고 갔을 때 역풍에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당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사실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꽃놀이패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분명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되지 않고 재발 방지도 되지 않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조차 없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하다 이제 특검까지 가게 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논란을 다 깔끔하게 종결시키고 싶었다면 예.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받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총선 직전에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 않도록 미리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협의나 처리를 하거나 대화를 해서 일부 조항을 바꾸거나 했으면 될 일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총선 직전이다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셨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런 국면들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는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장, 그 국민의힘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반론 좀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로 이것이 정쟁용이 아니라 뭐 정의 구현을 위해서 실행해야 되는 특검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저는 그 처음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돼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언론 보도가 한참 나왔을 때 민주당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진심이라 그러면 수정안도 받을 테니까 논의하자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당은 수정안 절대 없다. 이거 그냥 그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안을 다 만들어 놓고 이대로 무조건 간다. 총선 때까지 간다라는 것을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특검법 이슈를 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 사회의 어떤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식의 특검법이었다 그러면 저는 훨씬 더 열린 태도로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과거와 다르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가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매일 언론 브리핑하는 거는 과거 특검법에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들 민주당에서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포괄영장이 금지된 상황에서 건별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언론 보도의 빈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하는 거는 과거에 특검했을 때랑 지금이랑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었기 예.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는데 왜 이제는 이걸 보고 독소조항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은 사실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성립이 안 된다. 게다가 이 사인 시절에 발생했었던 이슈를 가지고 특검법을 만드는 사례는 예. 저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대통령이 사인이던 시절에 내지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인이던 시절에 있었던 이슈를 가지고 언제든지 특검을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저지른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특검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도 이 법안 자체가 저는 좋은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불어올 여파는 좀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까다롭게 대응을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뿐이지 법 자체를 저는 좋은 법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KBS가 신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 나갑니다. 먼저 양당 지지도부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응답은 35%로 오차 범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총선에 대한 인식을 물은 질문에서는 정부 지원론보다 견제론이 7%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정부 견제론이 앞선 거로 나왔지만 정당 지지도 차이는 오차 범위 안에 머문 결과인데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차 범위 이내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아졌다라는 것보다는 여전히 무당층이 21%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 무당층이 결국 선거장에서 누구를 투표하느냐, 어느 정당을 투표하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당이 공히 지금 국민들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제3신당도 나오는 거 아니냐, 제3신당이 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부 견제론이 조금
갖춰지고 뭐 예. 정부 지원론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 자체를 대단히 고무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21%라고 하는 무당층에 대해서 얼만큼 국민의힘이 소구력 있게 다가갈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정부 견제론 내지는 정부 비판론 내지는 뭐 세대 그 정권 교체론 예. 이런 것들을 얼마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냐를 가지고 훨씬 보수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선민 전 최고위원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부 지원론보다 견제론이 앞서고 있다라는 점은 눈여겨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께서 이런 그 인식조사 결과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정 운영을 하지 말라라는 시그널이 곳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정부가 하는 일에 뭔가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싶은 국민들보다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여론이 더 높다라는 점을 대통령실이 인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민주당 역시도 좀 뼈아픈 것은 어쨌든 이렇게 견제론이 좀 큰 폭으로 앞서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서도 계속해서 뭐 견제론에 좀 힘을 실는 결과들이 있었겠지만 예.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방금 보여주신 표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5%였잖아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견제론이 7%가 앞서고 있지만 그것을 민주당이 과연 제대로 흡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부를 견제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지지층들을, 그런 무당층들을 또는 중도층들을 우리가 흡수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은 민주당의 상당히 뼈아픈 지점이죠. 예, 뭐 한 가지 더 보자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5%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4%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꼽았습니다. 역시 그 차이도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전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까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거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과 이 위대한 동료 시민들의 미래를 정말로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불출마를 사실 정계 데뷔하자마자 정계 은퇴 선언 같은 걸 한 건데요. 저는 그런 것을 그렇지만 불출마가 무조건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마가 희생이고 헌신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요. 그런 필요한 결정을 저는 사심없이 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4월 10일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제일 귀에 들어오는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올해 4월 10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모든 정치적 역량, 모든 정치적 생명을 다 걸겠다. 내 정치적인 노력을 다 갈아넣겠다. 이런 비장한 선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4월 10일 있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된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스텝을 이어가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말하자면 구세주처럼 이렇게 등장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많은 지지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으로 극적으로 좀 선임이 됐고 이 긴박한 과정 속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기대, 그다음에 국민의힘 인사들의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모르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한동훈 장관도 내가 여기에서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나의 정책 미래를 없다라는 것은 예. 충분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각오는 저는 하시고 왔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4월 10일 이후에 내가 나의 정치적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갈아넣겠다라는 저는 선언으로 이해가 됩니다.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투 아웃 그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각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당연한 거죠. 이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총선 출마를 해서 전체적인 총선 지휘를 했을 때 설령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의원직이라는 정치적인 지위가 생겨나는 상황이 아예 없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예 불출마 선언을 하고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번 총선의 승패 여부에 따라서 말 그대로 정계 은퇴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러설 곳이 없다. 본인은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중요한 국면들이 있겠지만 저는 정치 신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 내부의 공천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고차 방정식들을 풀 수 있느냐,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이 86 청산론,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86세대를 악마화하고 비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하며 본인이 하면 무엇이 다른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좀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분이라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승리가 정치인 한동훈의 그 성공 여부를 가릴 것이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김재섭 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승리 공식은 굉장히 뭐 간단합니다. 그것을 실행할 의지라든지 노력이 있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고, 역대 여당에서 있었던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회에서 승리했던 공식은 때로는 대통령과 이 건전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서도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비대위원장들이, 그다음에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 때도 그랬고요. 과거 신한국당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미워했다고 알려지는 이회창 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 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당으로서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통령실에도 아픈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 또 저희가 국민의힘이 이념 논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서 좀 우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중도에게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남겨진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 뭐 그렇게 과거도 아닌데 노인 비하 발언으로 민경우 비대위원이 이제 인선으로 되자마자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좀 상처가 났다고 봅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들께서 좋아하셨던 것은 정말 그 빈틈없는 모습, 뭔가 아주 뛰어난 엘리트 출신의 검사, 그런 어떤 약간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비대위원 인선에서도 빈틈없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기대치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경우 전 위원의 어떤 이런 실언 같은 것들이 저는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사퇴로서 빨리 마무리가 됐고, 이번 비대위는 누가 뭐래도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릴 것이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의 정책 메시지로 이번 비대위가 다 이끌려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조금 진열 정비를 좀 하고 어떤 본인의 메시지, 적극적인 메시지들을, 중도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좀 극복 가능한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그 민경우 비대위원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 그 반성하고 책임질 줄 아는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그 여당의 자평에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보다 낫다고 우쭐할 때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민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인 비하 발언도 있었지만, 사실 더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한 막말이었거든요. 이건 역시도 이제 뭐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급격하게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걸 느꼈고 사퇴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면서 뭐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잘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결국에 학폭 논란부터 여러 가지 뭐 비리 혐의들이 있는 인사들이 줄줄이 공직에 오게 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기능이 형해화됐고 좀 무능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비슷한 논란이 저는 좀 재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경우 비대위원이 사퇴를 하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따로 또 국민들께 사죄를 드리고, 이런 모습은 뭐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과연 국민들을 보셨을 때 저 메시지가 지금 나올 타이밍이냐, 이런 의문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반성하기도 모자란 시간 아니겠습니까? 굳이 꼭 여기다 민주당과 본인들을 뭔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더 낫다라고 자평하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본인들이 더 별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는데 빈손으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이낙연 전 대표 인터뷰가 있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4일에 뭘 하겠다는 그 장소가 예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확답드리지는 못하고요. 두 번째, 신당 창당을 선언한다. 창당 선언한다.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해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지요. 구체적으로 그분을 언제 만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양당의 견고한 이 기득권의 벽을 깨는 일이 손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뭐 탈당의 강은 물론이고 신당의 강도 건너가 있는 걸로 들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사실 그 길을 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지만 이제 신당 창당에 굉장히 좀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움직임들을 좀 구체화하실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다만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4일에 뭘 할 거냐, 그러니까 다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그 시점에 뭐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당에 대해서 그리고 당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뭐 여러 절차를 좀 추후에 밟으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1월 중에는 시간이 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비록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뭐 오늘 뭐 피습도 당하셨고 여러 가지 좀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시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측근들이라도 계속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이 신당 창당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거나 아니면 갈등 봉합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찾아내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좀 수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사실 굉장히 가속도를 내고 계셨지만 뭐 오늘의 일을 계기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더 크게 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김재섭 위원장, 그 앞서 우리 여론조사 보면서 20%가 넘는 무당층 표심 네.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신당설이 제기되고부터 계속 쭉 해온 말이 국민께 제3의 선택지를 드리겠다. 네. 그러니까 무당층, 중도층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진보 신당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삼지대 연합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워낙 지금 역동적으로 이 새로운 세력들이 막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합종 연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야기하셨듯이,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듯이 이른바 그 낙준연대라고 불리는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간의 연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셨던 예. 민주당 출신의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출신의 이준석 대표가 화학적 결합까지 이루어져서 뭐 신당을 같이 창당하고 하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는 좀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반이 다르고 이념이 좀 다르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선거 연합 정도는 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경험했던 분이거든요. 과거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합쳐서 제3정당을 만들어보겠다 예. 시도를 했었고, 그 가운데서 많은 갈등들을 겪어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과 같이 이렇게 한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서 당을 한다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지는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섣불리 그냥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적어도 뭐 선거연대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번 총선을 같이 치르는 거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준석 그 전 대표 신당이 이제 진보 보수당으로 되고,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이 진보 신당으로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파전이 되면은 결국에는 또 2대1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3파전으로 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낙준연대가 성사가 네. 된다면 파급력이 전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중도층이 여전히 큰 상황이고, 물론 선거가 다가올수록 양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중도층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들은 늘 가지고 있지만, 양당의 공이 비판을 받고 있고 양당의 공이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기 때문에 제3신당의 여력들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양당의 구심력이 강해졌을 때 제3신당이 힘을 내려면 정말로 많은 노력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뭐 4파전까지는
그 힘을 좀 분산시키는 거라서 아마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도 그 방식을 선호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무래도 선거연대 정도는 해가면서 그런 느슨한 연대는 해놓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나아간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박성민 전 최고는 낙준연대 그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적극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보내는 메시지부터도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 열어놓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최근에는 좀 메시지 기류가 바뀌시기는 했지만 원래는 아예 뭐 만날 생각이 없다, 뭐 대화할 여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좀 잘라서 말씀하셨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마 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지나 또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연대해서 제3지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본인은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워낙에 결이 다른 두 사람이고 지금껏 정치를 해왔던 그 모든 모양이 다 달랐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좀 미지수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젊은 정치인 두 분의 품격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새해에도 두 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생가라 시리적 이렇게 적들을 살려보내서는 올바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모두가 이 전쟁을 이제 그만하자라고 할 때 이순신 장군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이 전쟁을 어떻게 올바르게 끝을 맺고 또 다시는 이 땅을 넘볼 수 없게 한 몸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7년 중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영화 노량이 극장가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00만 관객을 기록한 명량, 또 한산에 이은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 해상 전투 장면이 생생하고 긴박하게 펼쳐지면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사건건 플러스 오늘은 영화 노량의 김한민 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량대첩은 임진왜란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역사상 최대 해전으로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놀랐는데 그만큼 치열했던 이 전투의 장면들을 생생하게 완성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2014년 명량부터 시작해서 작년 2022년 이제 한산용의 출연 이러한 작품들의 어떤 전작들의 어떤 기술적인 이제 축적 그리고 이제 역량들의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엄청난 삼국대전 그리고 밤 전투부터 아침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함대전을 가능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롱테이크로 끌고 간 백병전 장면도 네. 뭐 일품이다.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네.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줘야 되는데 예. 물론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 치열했던 그 해전 전투에 홀로 서 있는 이순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삼국의 병사들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길게 찍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고 그 마지막에 정점에 이순신 장군이 정말 외롭게 서 계시죠. 예. 그리고 이제 태양은 떠오르고 그 장면은 절대 놓칠 수 없다 해서 어떻게 물량과 여러 가지 공세를 다 하더라도 노력과 이런 공정을 다 최대한 발휘하더라도 이제 꼭 완성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장면입니다. 네, 영화에서 이미 끝난 전쟁이다,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주변에서 다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완전한 승리를 고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바라던 완전한 승리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결코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가 강하셨고요. 예. 우리는 다들 이제 그 정도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과 뜻을 그 정도에서 기리는 정도에서 멈추는데 이순신 장군의 대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에 있었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 완전한 항복이라는 것은 완전한 항복과 완전한 종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예.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셨던 그것은 단순히 그 도망가는 적들을 그리고 또 7년간 우리 국토를 우리 산천을 유린했던 그들을 그냥 단순히 쉽게 돌려보내지 않겠다. 예. 또는 뭔가 나중에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정도에서가 아니고 전쟁이라는 것은 승패가 있기 마련이고 그랬을 때 그들에게 받아내야 되는 완전한 어떤 종결의식이 필요했다.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량해전과 같은 완전한 또 승리가 필요했다. 예. 물론 안타깝게 장군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종결에 대한 지점들이 매우 중요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제가 한 10년을 이순신 장군의 여러 가지 책들과 특히 난중일기와 그다음에 이분의 어떤 그 정신과 대의를 들여다봤을 때 그 예. 지점에 매우 중요한 이 노량해전의 대의가 있다. 우리는 그걸 매우 중요하게 진지하게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으면 네. 아마 뒤에 300년 뒤에 일제강점기나 이러한 것들은 아예 존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분단 문제까지도 예. 다 이게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장군의 그 뜻이 바로 이 노량해전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순신 네. 장군님께서 네. 그 노량에서 전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네.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말씀까지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노량대첩이 있기 직전 상황이 이 사랑하는 셋째 아들이 왜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순신 장군 개인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한양으로 압송되고 투옥돼서 1997년 이제 2월 달 상황인데 음력 바로 뒤에 이제 9.4일생으로 4월 1일 날 이제 옥문을 빠져나오긴 하지만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예, 그래서 어머니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이제 죽폐기 종군하시면서 이제 합천 초계 권율 장군의 도원수부로 내려오셔가지고 백의 종군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명량해전을 치르시고 명량해전을 치르시고 바로 직후에 또 아들 가장 아꼈던 막내 아들 이면이 외적들의 복수의 칼에 죽습니다. 아산에서.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지 6년간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이 다 또 대부분 죽었지. 또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이 또 죽었지. 예. 그리고 또 그 한양으로 압송돼서 고문당하시면서 몸은 또 망신창이가 됐지. 그러니까 이분은 들여다볼수록 참 좀 이렇게 먹먹해지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이순신 장군님한테 뭐 의지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 이 장군의 개인적 고뇌에 대해서는 생각을 거의 못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지점도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노량해전이 그리고 이순신 3부작이 단순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전쟁의 어떤 그 승리했다 뭐 이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고뇌가 결국은 정말 깊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죽고 개인의 곁에서 사라지고 이러고 장신의 어떤 또 몸은 망가지고 이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분이 대단하신 게 그런 어떤 개인과 가족들 그다음에 전우들에 대한 그 고뇌와 그 고통이 결국은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또 이게 승화가 돼요. 그게 또 노량해전에서 또 발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하신 지점이죠. 예. 명량의 최민식, 한산의 박해일, 그리고 이번 노량에서는 이순신 장군 역을 김윤석 배우가 맡았죠. 네.
이 세 명의 배우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점을 그리고 싶으셨습니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배역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대답하는 것은 가장 이순신 장군의 그 해전의 특징에 맞게 그리고 그 특색에 맞게끔 배우들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왜냐 이것은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서의 이순신이기 때문에 다른 배우분들이 가장 첨예하게 그 특성에 맞는 연기들을 해주면 가장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 또 그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들을 이 세 배우분들이 대단히 잘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주연 배우는 3명이었지만 이순신 장군 한 분을 보는 듯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노량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마지막 전투가 배경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그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씀 이걸 어떻게 표현하실지도 궁금했습니다.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분도 그렇고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 영화를 찍느냐 마느냐의 문제까지도 결부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내 죽음을 내지 마라, 싸움이 급하다라는 말과 함께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한마디를 더 하시죠. 예, 돌아가시면서 결코 이 전쟁을 이대로 끝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까지 그 지점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매우 중요했고 그 지점을 화두 삼아 가지고 이 영화를 보신다면 아마 이 영화를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동안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 드라마, 책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이 있었고요. 감독님이 만드신 명량, 한산도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사람들도 많이 알아가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뭔가 DNA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뭐 나라 사랑에 대한 지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백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지점도 있고 그리고 이분의 어떤 그 정신에 대한 지점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숭고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대의를 뭔가 이렇게 가슴속에 새기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라는 또 다른 그 일제 침략 시기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의병장 그리고 의병 운동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순신 장군의 이 정신을 많이 되새기는 게 있었거든요. 가령 뭐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더 만들어내시고 하셨으니까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딱 DNA적으로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그 북소리, 진격의 북소리가 큰 울림을 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 만들게 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소리는 단순히 북소리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대의와 의지가 그 속에 함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장군이 전쟁을 올바르게 종결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려는 그 결의와 의지가 그 북소리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북소리를 통해서 우리 관객분들에게 장군의 어떤 그 뜻과 의지를 좀 잘 보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북소리도 사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가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장면 전에 그 북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진격의 북소리 멈추지 않는 북소리로서 장군이 독려하시죠. 그리고 또 살신성인의 북소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북소리가 담아내는 함의와 그 정서가 정말 강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감독님 말씀 듣고 극장에 가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을 다룬 노량 죽음의 바다는
장군의 마지막 전투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그 노량해전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런 새로운 시작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부제처럼 죽음의 바다가 아닌 시작의 바다가 되는 그런 작품이니까요. 예. 그런 어떤 장군의 어떤 대의를 조금 새롭게 인식하고 보시면 훨씬 그 전쟁, 100분에 달하는 그 치열한 전쟁, 그리고 가장 노력해서 만든 그 해전이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더 생생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노량의 흥행 속도가 서울의 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노량이 새해 첫 1000만 영화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노량의 김한민 감독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